네,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제목으로 썸네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든 부부를 위한 라이브 방송, 결혼은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 한다고요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부부 상담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오늘 자세히 들어보시다 보면 후반부에서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많은 콘텐츠를 만들기는 했지만 라이브 방송을 좀 열심히 하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됐든 이혼 상담이 됐든 또는 재혼 상담이나 재결합 상담 또는 외도 상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부부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 어떤 방법으로 상담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막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뭐 상담 기법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담자의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설명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내담자분들 중에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또는 심리학적, 상담학적 어떤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쉬운데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꼭 뭐 저하고 상관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것에 상담을 문의하거나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상담 방법을 묻기에 앞서서 상담 철학을 꼭 물어보셔라. 상담사마다 각각 뭐 상담 기법도 다르겠지만 상담 철학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방향성이잖아요. 이 방향성이 나와 맞느냐 아니면 좀 다르냐 이거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런 상담 철학의 차이 때문에 중도에 뭐 하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거에서 상담 철학이 맞지 않아서 또 저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의 어떤 칼럼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아, 이분은 어느 방향의 상담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했죠? 썸네일에서 모든 부부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외도 상담이기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좀 부부라고 하는 면에서 좀 넓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족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또 성장하고 뭐 이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 형제, 자매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뭐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이렇게 뭐 원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일찍 뭐 사별했다든지 또는 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음,
본가나 아니면 외가에 가서 살았을 경우에는 뭐 그쪽이 원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가족 이야기를 빼놓고 부부의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 이야기를 상담에서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원가족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원가족 안에서 행복했던 그리고 만족했던 삶보다는 원가족 안에서 불편하고 또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다시 반추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원가족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 이야기를 하려면 원가족 이야기를 빼놓고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기초가 없는 건물과 비슷한 거죠. 기초가 없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차하면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폭삭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족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이 그다음에 부부의 그런 핵가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가족 그럼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 원가족 안에서 출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성장하고 발달한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원가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원가족 삶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상처와 아픔이 원가족 안에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에, 자아와 가치관이 원가족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형제 자매하고 뭐 얽히고 설키면서 그 안에서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워낙 뭐 자녀들이 한 자녀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는 그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족 안에서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이루는 핵가족 안에서 원가족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재현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변화된 그런 삶이 이제 핵가족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가족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가족 안에서 뭐 플러스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종의 뭐 병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에피소드, 부정적인 이벤트 또는 부정적인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과연 원가족 안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맛보고 아픔을 또 거기서부터 이제 누적시키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가 뭐냐면 각종 폭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 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폭력적 사항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가족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억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상처와 뭐 아픔은 아닌데 어 뭐라고 할까요? 눌리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참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만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욕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병리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거잖아요. 살이 눌려 있을 때 그 부분이 일명 썩었을 때 생기는 걸 이제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도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억압이에요. 이 억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힘이 있는
갑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부모가 하게 되고 형제 자매에서는 이제 서열이 높은 사람이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뭐 형이나 누나나 뭐 오빠나 언니가 동생들에게 이제 억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원가족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결핍입니다. 결핍.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결핍이냐면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해주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해주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결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핍도 상처와 아픔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족에서 벌어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과잉 충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상처와 아픔을 만들까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뭐 자녀들을 너무 뭐 좋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건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은 '아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좌절감을 맛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나?' 여러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해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어 그 집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뭐 뼈대 있는 집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보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최소한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는 건데요. 그렇게 자란 분이 어느 날 인제 길거리에서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불량식품을 먹다가 부모에게 인제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끌려와서 굉장히 혼났어요. "어? 야 이놈아 왜 너가 뭐 돈이 없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제 불량식품을 사 먹느냐?" 이렇게 인제 혼이 나다 보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인제 상처가 된 거예요.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원하겠죠. 그거야 뭐 지극히 인지상정인데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애들 뭐 불량식품 사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뭐 법으로나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그것도 인제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충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족 안에서 인제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폭력적인 상황, 그다음에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결핍적인 상황, 그리고 과잉 충족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처와 아픔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그 상처 아픔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뭐 아이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성정이 툴툴툴 털어내는 이제 성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처럼 이렇게 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뭐 "나 상처받았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 상처받았어." 이랬을 때 그 상처가 어느 부분을 아프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극복되지 않거나 치료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될까요?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걸 이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에서는 물론 자아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걸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 속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껍데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껍데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생기는 상처라면 이제 속으로 생기는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이런 상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내면 아이를 때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원가족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이 내면 아이가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컸다. 그러면 그 나이대의 발달 과정에서 딱 고착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 그나마 그거를 뭐 극복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넘어서 어느 정도 내면 아이가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시절 때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탁 얼음이 됐던, 그러니까 탁 굳어버렸던 그거로 이렇게 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언제 주로 나타나느냐? 20대 이후 성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핵가족 안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사가 결국 이제 핵가족에 긍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착과 퇴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됐어도 10대에 고착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한 40대, 50대처럼 살지만 어려움이 탁 다가오면 10대, 20대 때로 탁 퇴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부부들이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기면 막 어쨌든 말싸움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얼음으로 딱 굳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의 장에서 도망을 가 버려요. 또는 침묵을 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적 모습이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자기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에요. 부모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억압을 받고 뭔가 위협적이고 죄송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얼어버렸던 거예요. 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떨 때는 그냥 문 팍 차버리고 집에서 도망을 갔거나, 이런 모습을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결혼 후에 핵가족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돼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에 대한 이런 분석, 탐색, 성찰 이런 걸 하지 않고 지금의 부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부부 관계 상의 어떤 어려움 또는 갈등, 분쟁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렸을 때로 딱 고착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모습으로 딱 돌아가서 그냥 나이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지만 하는 행동은 어떻게 된다? 꼭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답답해서 죽으려 그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갖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배우자에게 내가 만족을 못 하니까 쪼금이라도 내 마음을 살살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예, 또닥또닥 해 주는 사람을 보면, 그게 특히 이성일 경우에는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외도의 유혹을 받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원가족사의 그 배경, 그 안에서 미해결된 문제, 그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결국은 핵가족 안에서 그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어떤 방아쇠죠. 트리거만 탁 당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 폭력이 벌어지는 거, 또 외도가 벌어지는 거, 각종 중독이 벌어지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부부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원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벌써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그게 딱 외연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혼할 때 제가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 한다는 게 뭐예요? 겉사람 두 명 더하기 속사람 도 각각 합쳐서 두 명이니까 결국은 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랑의 단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겉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상대하면서 결국은 부부는 좌절과 실망을 겪습니다. 이게 보통 결혼한 지 1 년에서 2 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벌어지는 거고, 인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인제 뭐 아내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많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는 더 인제 자기의 내면 아이의 그 욕구,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아내가 아이한테 매달린다는 그 현상 때문에 아이를 질투하는 그런 남편도 있는 반면에, 나아가서 딴 생각을 하거나 전혀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외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또는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상하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핑계 댈 게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어떤 그 내면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전문 용어로 그게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찰이 뭐 대단하게 뭐 돌을 닦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과거사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자기의 내면 아이의 욕망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 사례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30-40년 결혼 생활한 다음에 물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결혼할 당시에 이미 그걸 자각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결혼 생활을 30-40년 하면서 진짜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온갖 고비를 넘어서고 위기를 넘어서고 그 속에서 상처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부터 이 사람을 하지 말을 걸.' 이제 그렇게 재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결혼할 당시는 어땠느냐. 이 사람 정도면 나의 내면 아이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 욕구, 욕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20대 접어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결혼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부모님의 그 결혼 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부모와 나 사이의 어떤 애착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내 저렇게 살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대 접어들어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딱 봤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너무나 자상하고 섬세하고 정서적이고 가정적일 것 같고, 또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막 하루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내 이 아리아리한, 그리고 울적한, 그리고 고독한 이 마음에 저 사람이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의 어떤 착각이었겠죠. 왜 착각이 벌어지죠? 자기의 욕망의 렌즈로 보니까. 욕망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기 욕망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데이트를 하고 결국은 결혼까지 성공을 했어요. 물론 결혼한 다음에 신혼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남편분이 비교적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으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남편은 또 배우자와 자녀를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얼마나 또 열심히 또 뛰어다녔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내의 그런 어떤 원하는 정서라든지, 또는 존중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제 아내가 서서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인간 변했다.' 어?
이제는 뭐 나를 통해서 단물 다 빼먹었다는 건가? 하면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거고 섭섭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뭔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의 내면 아이의 어떤 욕구와 욕망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했고 결혼 생활 속에서 그걸 채우려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은 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남편도 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호감과 친밀감을 가졌다면 남편도 자신의 내면 아이가 원하는 그게 어느 정도는 내가 부합된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뭐 썸을 타고 뭔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내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인제 채워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좌절과 상실이 생기는 겁니다.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아픔이다. 그걸 상처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그 외적인 수많은 변수들이 와서 달라붙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 또는 각자의 원가족이 또 부부한테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이성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돈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중독적인 문제 뭐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성 중독일 수도 있고 약물 중독일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또 외도와 관련된 관계 중독 이런 문제들이 부부 사이에 이제 발생이 되다 보면 원가족에서 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 더하기 핵가족 안에서의 내면 아이에 또 스크래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 저 핏덩어리를 놔두고 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지는 못할지라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되고 싶다는 욕구와 욕망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이제 이혼도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저 아이가 대학만 가 봐라. 저 아이가 결혼만 해 봐라. 그럼 그때는 내가 완전히 진짜 배우자에게 한 방에 그냥 복수를 하면서 탁 이혼 조커 카드를 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딱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더라도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게 되죠? 이제는 자신감,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 또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20대, 30대야 정말 날아가는 제비처럼 정말 어, 예, 자갈도 주면 씹어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50대, 60대 접어들다 보니까 30대, 40대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혼도 못 하고 인제 끙끙 앓으면서 계속 사는 거죠. 결국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욕창이 생기고 내 내면 아이는 점점 자존감 낮은 내면 아이로 속에서 꿈틀꿈틀대다 보니까 삶 자체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삶의 행복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년 또는 노년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외도 같은 사건이 빵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벌러덩 뒤로 자빠지는 거고 행위자는 3-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결국은 가장 최근의 사건인 외도 때문에 인생이 부정당하고 삶이 부정당하고 그동안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물겁처럼 사라지면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피해자대로 욕구 불만이 폭발해 버리는 거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를 해 놓고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외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입이 10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외도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은 있는데 왜 그것까지 내가 부정을 당해야 되느냐. 왜 그것까지 평가절하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두 분이 막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막 나가게 만드는 것은 많은 분들은 상대 배우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내면 아이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좌충우돌하고 뭐 저희가 낭떠러질지 저희가 뭐 진짜 예? 뭐 늪일지 또는 수렁일지 뭐 그냥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갈등이 있고 또는 부부의 어떤 정서가 불안정하고 또는 부부 관계가 굉장히 대면대면해지면서 거리두기가 돼서 이 부부 상담에 나오고 또는 외도 상담에 나오고 이혼 상담에 나오고 심지어 이혼 이후에 재혼 상담 또는 재결합 상담에 나왔을 때 상담사는 무엇을 많이 보려고 하냐면 사건보다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정서도 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내면 아이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쭉 다시 역순으로라도 또는 과거서부터라도 다시 차근차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거나 수용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위안하거나 자기를 존중하면서 결국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 또는 그거로 인한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싫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직면을 거부하는 거죠. 직면을 거부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저항한다. 그래서 잘 보면은 개인 상담이 됐든 부부 상담이 됐든 10회기를 넘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상담이 점점 깊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봐야 되거든요. 즉 직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째 두렵고 두 번째는 이게 귀찮고 세 번째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잘난 부분만 보면 괜찮은데 자신의 못난 부분 그리고 감춰두고 싶은 부분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상담에서 꺼낸다는 자체가 이 저항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회쯤 가다 보면 이제 서서히 상담이 막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져요. 그래서 상담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괴로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상담센터의 문을 노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기존 상담센터에서는 10회기 하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지만 그걸 새로 간 상담센터로 넘겨주지도 않고 두 번째는 혹 넘겨준다 하더라도 상담사마다 상담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가 어떻게 정서적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적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걸 다시 들으려면 그냥 써온 글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새로운 상담사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상담 철학을 이렇게 붙여서 이분이나 아니면 이 부부에게는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례 개념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 예. 말 그대로 콘티를 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상담센터를 쇼핑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5 회기, 저기 가서 3 회기, 또 다른 곳에 가서 7 회기 이러면서 다 합치면은 한 20 회기 정도 상담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 학교 가서 1 학년부터 다시 하고 저 학교 가서 1 학년부터 다시 하고 또 다른 학교 가서 1 학년부터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전체는 12 학년을 나왔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기간은 실제로는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 못 하고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리고 상담센터를 쇼핑하다 보니까 듣는 거는 많아져서
지식적으로는 똑똑한데 그게 지혜로 탈바꿈이 되지 않거나 삶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알게 된 지식으로 누구를 공격한다? 1차적으로는 상대 배우자를 공격하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선생님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난 진짜 바본가 봐요. 멍청인가 봐요. 난 뭐 안 되는 사람인가요?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자존감 낮은 표현을 하고 파국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 자기 충족 예언을 막 해요. 그러니 본인이 말한 대로 사는 거고 산 대로 또다시 말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는 이야기가 뭡니까? 상담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상담은 하나의 과정이고 상담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상담센터에 가면 밥을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담센터에 오는 것은 밥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밥을 짓는 법을 배웠으면 밥은 어디에 가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해야 된다. 만약에 부부 상담이라면 누가 밥을 해야 된다? 둘이 같이 해야 된다. 개인 상담이라면 물론 개인이 해야 되겠죠. 가족 상담이라면 누가 밥을 같이 지어야 된다? 가족들이 같이 지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에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뭐 끄떡끄떡하면서 정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주일에 다시 와요. 그래서 일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엇을 하셨고 무엇은 안 하셨나요?" 물으면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만 그냥 하세요. 뭐 예전하고 똑같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뭐 저녁에 오면 뭐 씻고 자고 뭐 그러면 뭐 하려고 상담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돈까지 내 가면서 그 먼 거리에서 오셔 가지고 더우나 추우나 그거는 돈 낭비예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병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 줘요. 그러면 귀찮더라도 약국에 가서 또 돈 내고 약을 짓겠죠. 근데 집에 가서 그 고이 모셔 놨다가 일 주일 후에 다시 외래환자로 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약은 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약은 뭐 받아 갔는데요. 그냥 뭐 바쁘다 보니까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 의사 선생님이 뭐 혼은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내 몸이 아픈 건 아니고 뭐 환자가 아픈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보약이 될지 아니면 그냥 양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방해 준 거 일단 드시고 오셔야 그다음에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체크하려고 일 주일 후에 오시라고 한 건데 아무리 제가 좋은 약을 처방해 줘도 그거 안 드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 상담도 똑같습니다. 상담도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집단지성으로 어떤 서로 간의 대화, 소통, 또 공감 이런 거 위로 이런 거 받는 거 다 좋은데요. 여기서 받은 솔루션을 그냥 주머니에 쑥 담고 집에 가서 일 주일 내내 한 번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담 100번 받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상담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적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해야 될 것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게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때문에 부부 상담이 나왔다? 그럼 가정폭력은 안 해야 치료적 작업이 되는 거죠. 대화를 안 하는 부부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그게 치료적 작업이 되는 거죠. 서툴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누가 처음부터 배워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누가 숟가락 들고 나와서 밥 먹는 거 이미 다 배우고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 천방지축전 나왔지만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숟가락 사용하는 법, 젓가락 사용하는 법, 또 식탁 예절 이런 거 다 배워서 나중에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 식탁에서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듯이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서툴고 힘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를 이렇게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면 아이가 원하는 거, 내면 아이가 결핍됐던 거, 그런 것들을 나이가 20 대가 됐든 40 대가 됐든 60 대가 됐든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해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를 다룹니다만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의 성장과 성숙 그런 것도 있고 내면 아이가 성숙이 되면요. 무엇이 변화된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개인 상담이 됐든 부부 상담이 됐든 집단 상담이 됐든 가족 상담이 됐든 또는 외도 상담이 됐든 이혼이나 재혼 상담이 됐든 재결합 상담이 됐든 모든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변화와 성숙이다. 이건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컨텐츠로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와 성숙의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자 또는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자와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실현돼야만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낀다?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남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면적인 것은 뭐냐면 성숙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아주 말초신경적인 것으로 어, 느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뭐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 것이다.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뭐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멋있는 남편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거는요. 진짜 유아기적인 사고입니다. 결코 그거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 한 10억 갖고 있으면 뭐 순간적으로는 만족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10억 가지면요. 20억 갖고 싶어요. 20억 가지면요. 30억 갖고 싶죠.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끝이 낭떠러지라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떨 때요? 욕망의 기관차가 막 끌고 갈 때 그런 거죠.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또는 낭떠러지에서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망을 어떻게 그럼 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욕망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적절하게 이렇게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필요한 밑바탕에 깔리는 베이스가 뭐다?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들도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더라도 그 욕망의 결과물을 어떻게 쓴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쓰고 타인에게 유익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의 욕망이 커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그런 방법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예 자기의 그 고생은 고생한 거고 그거로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해요? 만인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의 기관차에 막 끌려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욕망의 기관차의 속도라든지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숙해져야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제에 의하면 뭐죠? 내 내면 아이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은 미숙함과 미숙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 이유, 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숙한 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 미숙함의 성숙함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왜 다니세요? 생고생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가서 고생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숙한 사람이 계속 미숙하게 살래요. 그러면 아니 나 뭐 직장 생활 해보니까 고생스러운데 고생스러우려고 직장 갈래요. 그런 저기 뭐야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직장 생활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는 이유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위 개념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되듯이 결혼도 똑같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결코 평탄한 부부는 한 부부도 없고요. 결혼 생활 속에서 상처 안 받는 부부 한 부부도 없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하고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상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하신 분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까지도 있고 배움이 많은 분도 있고 배움이 좀 부족한 분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명예가 출중한 분도 있고 뭐 내세울 거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뭐 지위가 낮다든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든지 배움이 적다든지 이런 분들 빼고 반대의 개념 뭐 상위 1% 상위 10%에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처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핍에 의한 상처도 있지만 과잉 충족에 의한 상처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명의가 높다 보니까 권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많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감정 노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처 없고 나만 상처했겠지? 그거는 착시 현상이고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가족부터 핵가족 또는 혼자 산다 하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상처와 아픔 없는 부부 한 부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부부는 이런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극복도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최대한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도 하지만 미숙한 부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돼도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10대, 20대 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게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말꼬리 잡고 또 상대편의 나쁜 점, 부정적인 면, 즉 옥은 안 보고 옥의 티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너는 안 그래? 너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거나 즉 자기 자신을 거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보고 오로지 상대 배우자만 보는데 무엇만 본다?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런 확증 편향의 렌즈를 가지고 내가 하나 지적당하면 난 상대편한테 두 개, 세 개를 지적하면서 그냥 반사시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는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미숙하다. 미숙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결과물이 뭐예요? "선생님 난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그 한 결혼 5년 차 때 이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20-30 년을 뭐 무슨 낙 누리자고 저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내 자신이 막 믿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화를 쏘게 돼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뭘까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분노 에너지를 막 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아가 눌려버리죠. 분노 앞에서. 그리고 내면 아이가 더 스크래치가 생기죠. 그런데 무기력은 또 생기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으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결국은 우울증, 우울장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우울장애 가진 분들을 보면 그 뒷면에 뭐가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노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화병이라고 하죠. 그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더 이렇게 삶이 유해지거나 또는 세상을 넓게 보거나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이 자의식만 강해지고 자아만 강해지고 그래서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똘똘똘 뭉쳐서 배우자가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뒤돌아서 버리고 그냥 문 탁 닫아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기피하고 도피하고 침묵하고 아니면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점점 삶의 질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결국 평생 동안 내 내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의 스크래치 속에서 아픔의 그런 응? 상처 속에서 평생 살다가 인생 그냥 끝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60, 70, 80 평생을 살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위치에 갔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저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자아 실현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망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한단 말이죠. 좌절감을 맛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껄껄껄하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이걸 할 걸, 했을 걸, 하지 말았을 걸. 뭐 이런 식으로 껄껄껄 한다는데 웃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삶의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혼했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고요. 배우자가 외도했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고 또는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면하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어 살지 못하면 그게 불행인 겁니다. 다른 게 불행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돈 가졌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남 앞에 가서 목에 힘줄 수 있는 거지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 끝이 없으니까요. 내가 100억 가져도 1000억 가진 사람 옆에 가면 기죽거든요. 네. 그런 게 소유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자존감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커피 블랙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저런 부부간의 문제로 불행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사건을 바라보고 에피소드를 바라보고 이벤트를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 에피소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 중에 가장 1번은 누구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나 자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간의 사건, 이벤트, 에피소드 벌어지면 누구만 바라봐요? 상대편만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저것만 안 했어도 저 인간만 변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 그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위로와 위안을 하지 않으면요. 남이 해 주는 거 잠시 반짝 공감이 되거나 동정의 독약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네. 이 사건도 에피소드도 이벤트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울러 자신의 내면 아이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들의 내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녀들도 또 부모와 같은 삶을 답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대물림.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음.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거기서 끝나야지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부부일 경우에는 예, 아이들의 내면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20대 이상 성장하고 부모들은 그러면 뭐 4, 50대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어릴 때 자녀들의 내면 아이를 폭력이나 또는 억압이나 결핍이나 과잉충족으로 이렇게 양육 과정에서 줬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양육 철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또는 이미 결혼했다면 너희들의 후손 즉 손주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모습의 삶을 남은 여생 동안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겉사람과 속사람 합쳐서 모두 네 사람이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이를 보거나 면을 본다면 겉모습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 이런 뒷배경도 봐야 되겠지만 무엇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내면 아이도 봐야 된다. 내면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 부분을 뭐 전문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무조건 과거에 상처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결혼해서도 그러겠지 이렇게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대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결혼 이후에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공격자와 동일시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예비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유익이 되었거나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서툴렀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요. 에, 오늘은 이렇게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 상담 의뢰하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070-4079-6875 이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내용이 유익하고 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